TMI는 사실은 사고가 난 직후에 대통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둘러볼 정도로 사고긴 하지만은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사고였는데 비해서 체르노빌은 폭발 당시에도 뭐 40몇 명이 나오고 꽤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게 벌써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지역이면 주거는 물론이고 그 이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굉장히 평평화된 그런 모습이 가끔 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그 둘의 차이가 뭔가? 왜 하나는 같은 폭발 사고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중에 어느 쪽인가, 어떤 이유로 어느 쪽인가 하는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정권에 들어와서 저렇게 국민적 합의도 없이 그렇게 거의 독재정권식으로 몰아붙이는 에너지 정책, 그 배후는 이제 이거는 상되지 않았으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명박 때는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녹색자만 갖다 붙이면 정부에서 돈을 그냥 거의 보조금 형식으로 마구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 녹색 성장 그게 과연 국가 발전, 경제 발전 또는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게 표시가 된다고 없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때는 또 무슨 창조 경제라도 창조자만 갖다 붙이면 그냥 만병통치로 조그만 기업에 한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도 정부 보조금 받아먹고 별 혜택을 다 받아먹었는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다 어디서 뭐 하는지 결국 이 정권에 와서는 그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런 거를 좀 요즘에 해서 돈 벌었다는 애들 명단을 보면 거의 옛날 주사파 좌파 인구하자는 애들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먹어 살리려고 저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왜 올라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자력 마피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그 원자력 마피아를 때려부시고 이거를 새로운 재생에너지 이 세력들을 키워야 되는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진상 그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그 체르노빌 발전소하고 TMI 발전소가 왜 어떻게 달랐기에 지금 그 사고 여파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체르노빌 사고는 그 원자로 형태가 이 TMI 발전소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방 세계에서 건설되는 그런 원자로들은 소위 고유 안전성이라는 걸 갖도록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원자로 출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출력을 줄여주는 그런 그 내재적인 기능이 있도록 설계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데 저희 체르노빌 발전소, 소련 발전소들은 그런 걸 고려를 안 했어요. 내재적인 안전성이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원자로 형태가 이제 우리나라 거는 이제 소위 경수로라 해서 물이 이렇게 중성자를 감속시키고 뭐 그런 건데 저기는 흑연이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거거든요. 흑연은 이제 불에도 잘 타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재적인 안전성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플루토늄을 더 잘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거기서 그 발전소를 핵무기 연료를 만드는데 더 유용하게 쓰려고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부터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원자로예요. 그러니까 뭐 차로 보면 어떤 거는 뭐 예를 들면 폰이고 어떤 건 그랜저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고 그 사고 형태도 그래서 이 체르노빌 사고는 핵 반응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소위 출력 폭주라고 그러거든요. 지수함수적으로 출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핵 반응이 늘어나서 터진 거고 TMI 발전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는 정지됐어요. 핵 반응은 안 일어나는데 잔열이라는 거 거기서 계속 열이 나는데 그거를 냉각을 못 시켜줘가지고 원자로가 녹은 거거든요. 두 개가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그게 성질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사고가 진행됐던 건 설계가 다른 거고
설계를 어디다가 초점을 둬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터 대통령이 3일 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안전한 경락 건물이 이게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이제 TMI 발전소고, 그 체르노빌 발전소에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견고한 경락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 국민의 안전 이런 거는 조금 뒷전에 둔 거죠. 그 당시에는 설계할 때부터 원자로 특성이 그랬고, 그다음에 보호하는 장치도 덜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소위 출력 국조가 일어나면서 흑연도 불에 탔고, 그래서 엄청나게 또 그 흐트러져야 될 그런 방사선 물질의 양도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주변 벨라루스라든지 뭐 독일까지 이렇게 퍼뜨려져 갔고,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그 당시에 그 방사능 물질이 확산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그런 그 산모들이 낙태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제로 방사성 물질에 이렇게 피폭을 받아서 죽은 사람보다 낙태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 지금 아까 김 사장님이 보여주신 거는 뭐 몇천 명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체르노빌. 그거는 완전히 과장된 허위 정보고요. 유엔의 그 방사선 영향 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윤스키어라고. 거기 보면 43명이 죽었어요. 그중에 28명은 이제 거기서 이제 즉사라기보다는 거기 작업자들, 방사선을 정말로 많이 피폭을 받아서 곧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죽은 사람들이고, 15명은 애들이에요, 애들인데, 얘들은 갑상선 암에서 죽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유를 먹었는데, 그 우유를 만든 젖소가 그 방사성 물질이 퍼져 있는 풀을 먹고, 거기서 이제 그 나온 우유를 먹은 애들이 갑상선암에 6천 몇 명이 걸렸는데 그 중에서 15명이 죽은 거예요. 나머지 치료가 됐고. 그래서 43명이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요즘 말씀드리면 설계가 다르다. 우리나라가 어디?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나라 다 이거.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사고가 최악의 경우 나더라도 이 원자로가 그 녹아서 잔열 분결 냉각을 부식해서 녹더라도 그 방사성 물질은 이 원자로 경락 건물 안에 잘 밀폐가 된다. 그래서 주위에 그 환경 오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요새 환경 단체들 이제 허인혜 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거의 무분별하게 이렇게 태양광을 확산시키는데 태양광 마피아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저희는 알 길이 없고, 원자력 마피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학과장 할 때 2013년인가 그리고 서울대 원작가가 그 원자력 마피아의 수계들이 있는 데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강창순 교수님이었고, 그 뒤에 이은철 교수님이었고, 다 서울대만 해먹는다, 그다음에 서로 이제 선후배가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그런 비난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칼럼을 한겨레 신문에 써서 그렇지 않다.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하는데 마피아 그러면 두목도 있고 재력도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서서 이런 요새 같은 어려운 시국 같으면 나서서 이렇게 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고 제가 요새 나서서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마피아가 전혀 없습니다. 원자력 마피아는 없고, 태양광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이제 비난을 받는 게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하면서도 이 미세먼지는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미세먼지로 정말 당장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6개월 단축시킨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농도. 방사선으로 죽는 사람보다
엄청나게도 많은데 이게 정말로 환경에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건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거 보면 예? 그건 혹시 LNG 쪽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LNG에서 무슨 로비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는데 그건 뭐 그냥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고 증거는 물론 저희는 없습니다. 저기 한 가지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서명 운동을 43만 명 정도 하고 계시죠? 네. 그럼 목표가 몇 명입니까? 목표 당초에 100만 명 그럼 100만 명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뭐죠? 사실은 이제 30만 명 넘었을 때 이제 청와대 가서 이렇게 정무수석 만나서 전달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정무수석이 뭐 자기들 잘 검토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최연애 의원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고선 지금 묵묵부답이고 뭐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창원 기업인 그 대통령과 기업인 그런 회의할 때 창업 기업인이 우리 어려우니까 신한을 함사옥이 좀 살리는 걸 고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뭐 고려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지난주인데 그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는 거에서 탈원전의 두 가지 시선 이런 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또 나와서 아주 명확하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없다. 이건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안 맞는다. 그렇게 정부가 단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탈원전 반대가 국민의 뜻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탈원전을 반대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원자력 학회에서 그 이제 원자력 인식 조사를 3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이렇게 세 달 만에 한 번씩 회사도 발러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원자력의 지속 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70%예요. 그다음에 탈원전 해서 그러니까 원자력의 비중을 축소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30%예요. 그래서 원자력 비중 축소는 사실은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감원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30%가 좀 높으니까 20% 가자. 완전한 탈원전은 그 비중을 0으로 갖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 0으로 가자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7%도 안 돼요. 국민들이. 이게 그렇고 이제 뭐 탈원전 반대 성명도 나름대로 40명만 이제 갖고 그래서 국민이 반대하는 게 있는데 국민은 그렇게 반대하고 의사가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전혀 국민들하고 소통할 생각을 안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떠들었는데 사실은 뭐 2017년 뭐 6월 이럴 때 저희가 그 성명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왕적 대통령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비판한 적도 있고 계속 이렇게 떠들고 여론조사 결과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뭐 얘기를 들어본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생각이 맞는 자기 진영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40몇만이지만 100만이 넘으면 그래도 이거는 정말로 국민의 큰 목소리니까 듣지 않겠는가. 바람이죠. 근데 그 100만이 넘어도 뭐 깔아뭉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면 이렇게 지지율도 벌써 크로스가 됐고 그래서 숫자가 좀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숫자가 잘 안 늘어나요. 지금은 사실 많은 국민이 알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그 탈원전 반대 성명을 하고 있다는 걸 일반 국민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더 홍보를 잘 해서 온라인 서명 이런 거를 더 많이 좀 얻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마피아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금이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국민이 좀 알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모금을 해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원자력회가 좀 창피한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독서회를 만들어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김준환 교수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농담 좀 하고 이런 건 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 유튜브에다 해서 전 국민이 보게 할 작전이거든요. 아 예. 이것도 이제 간접적인 말하자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좀 네. 하나의 지식혁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조금 보충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에너지 정책이라 그러면 결국은 산자부 장관이 주무자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 곁들인다면 환경부 장관이고. 근데 지금 이 정권의 초대 산자부 장관 백운규. 예. 백 씨가 무슨 자료공학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혀 뭐 내가 네. 비슷하게 문외 아니죠. 예. 또저 환경부 장관이라 해봐야 그 뭐 전혀 그 환경에 대한 과거 경력이 없는 뭐 중량청 살리기 운동 뭐 쓰레기 그런 거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국가적 정책을 입안해야 될 산자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이런 방면에 대해서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전혀 공부한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데 이걸 잘 평소부터 알고 있을 택이 없고 그럼 누굽니까?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과거부터 준비된 겁니까? 김수현 지금은 정책실장. 그 그 전에 사람은 사회수석. 에너지에 대해서 뭐 과거에 공부한 게 있나요? 예, 서울시에 무슨 환경 연구소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연구소. 예, 그 에너지라는 태양광을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에너지라는 건 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 되지만 글자 그대로 에너지적 측면과 네. 측면이 네. 더 우선되고 환경은 고려 사항이지 어떻게 환경을 공부한 사람이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합니까? 그게 이제 모순이죠. 근데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경제는 이제 얘기도 안 해요. 경제. 원래는 이제 경제적이면서 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은 완전 뒷전이거든요. 경제를 얘기 안 하면 분배는 무엇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경제가 우선이고 네. 환경과 그런 거는 고려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예. 네, 그 공학하는 사람은 네. 경제성은 항상 제일 우선 생각을 해요. 답답한 거는 저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제가 이렇게 톤을 변화되는 걸 보면 저도 관심 있어 톤 되는 거 보면 그 이쪽 당에 있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통일된 메시지를 자기들 공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논리를 공부해서 나오는데 네. 이쪽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메시지가.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도 그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쉐어를 해요. 그래서 논리를. 국회의원들 몇 명을 교육시켜요. 아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토론을 붙는데 이쪽에 있는 건 요새 대변인 그 친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대변인 그 친구가 논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몇 번 나올 때마다 그 메시지가 똑같아. 아주 중기청에 똑같은 메시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맞아요. 포장해서 하는데 그게 다 맞는 메시지는 아닌데 그럼 이게 틀리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이게 논리적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붙는 놈이 엉뚱하게 가서 또 하더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버려 거기서. 그 그러니까 국회의원 씨랑 이렇게 해갖고 했으면 마표가 몇 명을 마표가 없긴 없나 봐.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국회의원들한테 중요한 판넬이라도 몇 장 만들어줘라 들고라도 나가게. 자, 교수님, 네. 지금 여러 가지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에너지 정책과 정치, 혹은 뭐 탈원전과 정치의 관계 네. 그런 소 주제로 네. 제가 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이제 대선 후보 4명이 다 탈원전을 네. 공약을 했다 해서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대선 후보 5명 중에 4명이 네. 그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갖다가 이제 내세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네. 뭐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조금씩 뉘앙스는 있지만 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뭐 원전의 뭐 전면 폐기, 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등 이 4명이 다 탈원전을 갖다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홍준표 후보는
탈원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뭐 다른 내용으로 보니까 원전 해체 기준 확보 네. 뭐 이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탈원전과 뭐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나온 대선 후보 5명 중에 4명이 이제 탈원전을 갖다가 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은 뭐 그 당시 한 2년 전에 어떤 분위기가 아마 그런 그렇죠. 분위기는 모르지. 그랬었죠. 예. 탈원전이 대세인 거죠. 그때는 그랬죠. 그 당시에.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암만 이렇게 떠들어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 참 행동주의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탈원전 반대 청원 서명운동을 이끌어주시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 지금 정부에서는 암만 뭐 떠들어봐야 탈원전을 갖다가 거꾸로 돌릴 방법은 없는 거고 결국은 이것의 이제 방법은 뭐 2년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머릿속에 엄청난 대선 공약에 대한 그 비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보관 같은 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가 없으면은 이거 암만 여기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네. 예, 예. 뭐 정말 바람직하게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뭐 제 능력이나 뭐 위치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사실 우리가 3년까지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키지 못하고 기다릴 수가 없고요. 그 안에 다 정말 망하거든요. 망하고 학과도 이제 벌써 지금 우리 과에 들어온 애들 뭐 반수해서 딴 데 가는 거고 뭐 이런 애들 많아요. 다른 학교는 더 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이제 이미 있던 사람들 유출되는 것도 그렇고 중소기업들 다 망하고 3년 동안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기 이제 예를 들면 올해 내에 신한울 3, 4호기라도 건설이 되기 사실 그것만 되면은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 추진하는 그 추동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뭐 지금 사실 탈원전 정책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폐쇄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안 하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왈가왈부 안 하고 새 것만 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 원아웃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 들어가서 하면은 이제 그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제일 중요한 지상 목표로 정하고 지금 이 탈원전 반대 운동도 그 뒤에 보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창원 선거예요. 창원의 국회의원 선거인데 거기 지금 탈원전 반대하는 후보가 이제 한국당 후보인데 거기가 되면은 거기 지금 창원이 그 원전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정치권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선 가기 전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당에다가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총선 공약. 예, 총선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의하려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선까지는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 예. 이번 창원하고 총선까지 촛불운동 해야 되네.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요. 네. 미국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30% 원전이 29, 28, 20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추가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너 낼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 제가 있던 동네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컨벤션 센터를 만들기로 주민투표했는데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어요. 주민하기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일스 텍스를 0.25%포인트 올리는 걸로 다시 주민투표했더니 부결하고 그랬어요. 동네 시탄. 예. 효선이 묘선이 사건 났을 때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때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촛불 시위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애들이 군대를 2달 더 복무해야 되고요. 예. 주한미군의 경제 효과가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방비하고 거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를 2배 올리고 너 2달씩 군대 더 갈래.
주한미군 둘레 이걸 국민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7년 전 대선 TV 토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형마트 한 달에 이틀 노는 거의 경제적 피해가 5조 2천억입니다. 이거 내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광우병 촛불 집회 경찰 100세 나왔더라는 얘기인데요. 광우병 촛불 집회에 직접 피해, 그 상인과 뭐 등등 해가 2조 3천억인가가 발생했다고 한 거예요. 이것도요, 어떻게 그냥 막 주장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미국 같으면 반드시 베네핏 코스트 어널리시스 붙어가지고 TV 토론 포함한 모든 정책 토론이 돈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0%를 20% 또는 10% 갖고 가정을 그 다음에 갔을 때 대체 자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몇 프로, LNG를 몇 프로 했을 때 우리가 내야 될 국가가 부담할 추가적인 에너지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62조다. 너 이거 낼래? 그러면 전기요금 얼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세금 얼마 낼 거고.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 개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원자력을 30에서 0으로 가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거기 뭐까지 포함되냐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목숨값.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목숨값이 미국은 100억이고요. 우리나라는 한 20억 정도 돼요. 근데 한 어디 알아요? 네? 20억 많이 나가네. 아 제가 사실 10억이라고 그러서 몰랐어요. 여러분 충격받으시죠? 되게 사람의 목숨값이요. 미국이 한국보다 10배 정도 비쌉니다. 계산할 때. 근데 한 1000명이 더 죽는다. 그럼 1인당 10억이면은 1조 아닙니까? 그죠? 뭐 등등을 계산해서 그걸 국민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낼래 말래? 내겠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마음껏 돈 써라. 지돈 쓰겠다는 식으로 못하겠어요. 그냥 목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국민들은 정신 못 차려요. 아까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의 컨벤센터 짓겠다 이렇게 다 짓자려 놓고 세일스 텍스 0.25%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다 부여시켜버리거든요. 우리 교수님 쪽에서 거기가 좀 베네핏 코스트를 계산해서 프로모션하면은 네, 사실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원자력 정책센터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한 분을 파트타임으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경제연구원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서 탈원전 비용 추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요소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생명값 이건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좀 아니 무슨 인간의 목숨값이요. 모든 베네핏은 기본이에요. 사람을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근데 사람 죽어도 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 전기를 올린다, 얼마가 올란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백운규 장관이 와가지고 뭐 이 탈원전으로 전기값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렇게 뻥쳐놨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면 뭐 당연히 뭐 몇십 프로가 아니라 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기값 올라가는 건 센시티브한데 한전 적자나는 거는 둔감하다 이거니까. 네. 한전 전자 적자나는 건 나는 마이 비즈니스니까. 그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건 결국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같은데 국민들이 체감할 때는 그건 나하고 상관없대. 이미 지금 한전하고 전기 자회사들이 3조 지금 까먹고 앉아 있는데 이것만 갖고도.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민감도가 전기료 직접 올라가는 것도 훨씬 떨어진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원자력 산업 자체가 한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과학기술에 대한 그 발전이 얼마나 피나고 땀 흘려서 그렇게 구축을 했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갖다가 완전히 싹을 없애버리겠다. 그렇다면 뭔가가 그 뒤에 엄청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과학기술이라는 게 계속 진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진흥해야 되는데 60년 동안 그렇게 해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그대로 싹 없애버린다고 한다면은 뭔가 의도가 있다. 제가 그냥 주위에서 얘기 들은 얘기인데요. 혹시 뭐 북핵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핵을 개발하는 것은 공격용이 아니에요. 대개는 방어용입니다. 그 방어용인데 우리가 지금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원자력 인력들을 그냥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핵 개발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잠재력을 싹 없애버리겠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말씀 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누가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 사람들이 과거에 이 원자력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원한 같은 거, 뭐 맺힌 게 있어서 안갚음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북핵 있어요. 그거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시간에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네. 그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한,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가치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과 자체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식생태계의 말씀.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이 탈원전 반대 운동에 열심히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무고하게 희생을 이제 강요당하고 있는데 지금 졸업한 애들이 취직을 못해요. 박사과정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우수한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취직도 못하고 들어와 있는 애들도 이제 앞으로 장래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진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86년에 미국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뭐 정말로 엄청 열심히 일했거든요. 일하고 뭐 그렇다고 리턴돼서 많이 뭐 들어온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경제적으로나 뭐 다른 걸로.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학교로 와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나은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원자력 연구소나 이런 데 같이 있었으면 정말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연구원으로 정년 뭐 60몇 세 돼서 그냥 국민연금 받고 이제 많은 거예요. 원자력을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어도 그냥 별거 없어요. 전혀 마피아로서 그 혜택 받는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억울하고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서서 하는데, 뭐 국가적인 어떤 대의도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뭐 다른 거로도 나락에 빠지고 있지만 이 탈원전으로도 계속 나락으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래도 이제 나서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학교 애들 이제 연구하고 그러는 거 거의 돌봐줄 시간이 없거든요. 뭐 이런 데 가서 강연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많아요. 뭐 글 쓰는 것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리서치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나름대로 저도 일종의 희생 같은 걸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영상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저희가. 네. 보는 사람들이 교수님의 말씀 10초만 딱 듣고도 탈원전은 안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게 카메라 보시고 10초만 딱 예고편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예고편을 이 영상은 무조건 봐야겠다. 탈원전은 절대 안 된다. 네. 원자력은 우리나라 같이 자원도 없고 환경도 안 좋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딱 그렇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특별히 에너지 수입도 못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완전히 머리에서 캐는 그런 기술로 운영하는 에너지로서 원자력만큼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원자력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